네, 지난 시간까지 수사의 잠깐 위로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수사의 의의, 그리고 수사의 조건,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 관리, 검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 그리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변호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변호인 제도의 의의라든지 사전 변호인, 국선 변호인, 또 변호인의 지위와 변호인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변호인과는 변호사로서 자격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보조인으로서 피의자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상으로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및 피의자 부분을 마쳤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개정법 197조 1항은 경찰과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되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이미 강의한 116에서 118에서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복습 필요한 분은 116에서 118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수사의 단서에는 크게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적극적 수사 단서와 타인의 체험을 수사기관이 청취하는 소극적 수사 단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적극적 수사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 검문, 여죄 발견, 출판물의 기사, 풍설, 세평, 방송 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극적 수사 단서로는 고소, 고발, 자수, 피해 신고, 진정, 탄원, 투서, 익명의 신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 단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변사자 검시인데요. 변사자 검시에 대해서는 22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사자 또는 변사에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원래 검증이라는 것은 영장을 요하는 강제 처분, 강제 수사입니다. 그런데 변사자 검시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을 받아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금방 봤던 변사자 검시와 영장 없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병사자라는 것은 통상의 병사, 보통 볼 수 있는 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자연사가 아닌 사체를 변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사자 검시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한편 사체 해부, 아예 시체를 해부하는 거, 이제 실무에서 부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검은 단순히 변사자의 검시가 아니고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검증입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체 해부와 변사자 검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체 해부를 실무에서는 보통 부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사자 검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개념 정리를 하고, 좀 더 법적인 문제가 다양한 불심 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 검문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거동 불심자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동 불심자를 발견한 때에 정지를 일단 시켜야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을 불심 검문이라고 하고, 주된 내용이 질문이기 때문에 불심 검문은 다른 말로 직무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탐지견, 특수훈련을 받은 탐지견에 의한 특수훈련을 받은 개를 말하는 거죠. 마약 탐지 같은 것도 법적인 성질은 일종의 불심 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심 검문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행정경찰 작용인지 또는 사법경찰 작용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륙법계 국가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서 범죄 발생 이전에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 활동은 행정권의 영역인 경찰행정 작용으로서 행정경찰이 담당하고, 범죄 발생 이후에 형벌권의 전부 확인을 위한 수사, 기소, 재판은 사법권의 영역으로서 사법경찰이 담당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우리 헌법에,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좀 뒤에서 보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불심 검문은 행정법과, 그죠? 행정법 교과서에서도 불심 검문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형사소송법이 교착되는 분야다. 행정법의 영역인 동시에 형사소송법의 영역에도 포함되는 분야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불심 검문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집합 같은 거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직무 질문과 정지 행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런 실력, 유형력의 행사는 불심 검문뿐만 아니라 체포 단계, 뒤에 배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도 유형력의 행사가 어디까지 행사가 허용되는지 다퉈질 수 있지요. 2011도 13,999호 판결을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중에서 439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을 쭉 3조 1항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나중에 다 뒤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440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너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 거동불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불심검문 대상자라는 말을 썼죠.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어떤 인상착의가 범인으로 생각이 된다, 뭐 이런 지령을 받는 거, 그런 사전에 얻은 정보나 경찰 수사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유형력 행사에 관한 대법원의 설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법리하에서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요. 일단 원심은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는데 원심 판단만 일단 441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전에 발생한 강도강간 미수사건 피의자의 인상차기와 이 사건 피고인의 인상차이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피고인이 불신검문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원심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검문이 위법하게 되겠죠. 설령 가사, 견해를 달리해서 불신검문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에 인해 경찰 공무원증 제시에도 불구하고 도망감으로써 불신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차량으로 추적하여 차로서 앞을 가로막으면서까지 검문을 요구한 행위는 직무질문이라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위협력의 행사로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 불신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그런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 정당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건 죄명을 보면 상해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사건명이.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먼저 원심은 불신검문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에 관해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그 다음에 불신검문 대상자에 대한 불신검문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차량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을 가로막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더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함부로 불신검문 대상자가 아니라든지 불신검문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공부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판례를 공부해야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있고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례의 법리 또한 잘 기억을 할 수 있고 법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그것이 선택형 문제가 됐건 사례형 문제가 됐건 기록형 문제가 됐건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귀찮고 어렵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을 여러분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 시간에도 가능하면 사실관계를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결론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런 불신검문이 위법한지 아닌지가 이제 실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판례도 많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도 불신검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2010도 6203 판결인데 역시 죄명이 상해, 공무집행 방해, 모욕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450번부터 451, 452, 453, 454까지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법률 조문을 얘기하면서 법리를 쓰고 있고요. 원심에서 원심에서 이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하려고 했던 사실관계를 설시한 다음에 원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한 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제가 편집이 잘못됐습니다만 그 빨간 줄 친 부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원심에서는 뭐라고 판시했느냐 하면 불신검문은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이상, 그렇죠, 불신검문에 응할지 말지가 불신검문을 당하는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을 사용하여 그 진행을 막는 등의 방법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경찰관 공소의 3회 제지 행위는 불신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함으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저항행위로 행하여진 상해, 또 그와 함께 벌어진 경찰관에 대한 모욕행위, 여기 이 사건에서 쌍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심한 욕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안이죠. 원심에서는 그렇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역시 456에서 보는 것처럼 대법원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해서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실시 중이던 경찰관들이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그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유용력 행사는 역시 허용된다고 봤던 그런 판결입니다. 더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역시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여러분들의 공부에 맡기겠습니다. 판례 두 개가 공교롭게 원심에서는 불신검문이 위법하다 유용력의 행사가, 그런데 대법원이 다 유용력의 행사가 그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는 허용되는 것이다,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던 사안들을 일단 공교롭게 두 가지를 실어오게 됐습니다.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459로 넘어가서 원칙적으로 행정경찰 활동에 있어서도 사법 활동이 아닌 행정경찰 활동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의 위험은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경찰 활동과 공소제기 전에 범죄 예방, 진압을 위한 활동과 범죄 발생 후에 수사, 기소, 재판과의 구별이 명백한 부분도 있지만 명백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에 의해야 한다는 임의 수사의 원칙의 취지는 이 불신 검문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유용력 행사와 관련해서 범죄 예방과 진압이라는 행정경찰 활동의 목적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실력 행사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신검문에 수반하는 유용력의 행사가 어느 정도로 허용될지는 일단 법리는 대법원은 필요 최소한 상당한 방법,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앞서 본 두 개의 판례를 통해서 느낌, 그런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억을 해놓는 것이 다른 문제들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태까지 설명한 게 3조 1항의 직무질문에 관한 거였고요. 3조 2항으로 넘어가서 3조 2항은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등으로 같이 가자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행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행 요구에 대해서 그 동행 요구를 받은 당해인은 당연히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것이니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것은 이것을 동행 요구라고 하고, 이와 같이 동행을 요구하거나 직무질문, 앞서 본 직무질문을 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4항은 당해인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징표를 제시하면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직무질문의 목적이나 동행 요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자라는 동행 장소까지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동행 요구에 의해서 동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 5항에서 계속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어디로 데려왔다, 동행한 목적이 무엇이다, 이유가 뭐다, 이걸 알려주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가족 등에게, 그죠?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동행 요구에 따라서도요. 그리고 계속해서 6항은 동행 요구에 따라서 동행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행 요구에 응했고 하더라도요. 물론 6시간 가운데라도 나가겠다 요청을 하면 나가도록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제 동행 요구의 의미라든지 동행 요구 시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고지 의무라든지 6시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무를
규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460번부터 463번까지 봤던 이 동행 요구에 대해서는 동행 요구와 임의 수사로서의 임의 동행은 구별돼야 됩니다. 임의 수사로서의 임의 동행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만간 임의 수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되겠지만 임의 수사로서의 임의 동행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199조, 즉 그 수사에 착수한 뒤 상태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동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의 동행. 그것과 수사의 단서로서 직무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동행을 요구하는 동행 요구와 임의 수사로서의 동행은 일단 단계가 다르죠. 하나는 수사의 단서 파트에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이미 수사로서 범죄 혐의가 확인이 돼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임의 수사로서의 임의 동행은 형사소송법 199조에 의한 피의자 출석 확보의 수단이지 수사의 단서로서 불신 검문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 2005도 6810 판결이 여러 곳에서 이제 중요한 판결로 논의가 되지요. 먼저 임의 수사로서의 임의 동행에 대해서 법리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동행 요구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판시를 하고 있는데 다소 중요한 판결이라서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벌써 임의 수사로서의 동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여러 권리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든지 강제처분 법정주의라든지 임의수사의 원칙 같은 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죠. 피의자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이었다면 죄송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이었다면 그 대상자는 거동불심자 내지는 직무질문 대상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467에서 보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468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조 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467의 조건을 충족해야 적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법리가 이것도 제가 편집 미스인데 1.3이 아니라 다음 칸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행정경찰이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도, 그렇죠? 임의수사로의 동행 요구가 아니라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왜 이와 같은 법리들이 나왔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는 469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시간관계상 또 이거를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 또는 직무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에서 그 적법성이 확보되기 위한 요건을 대법원이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7항은 계속해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직무질문이나 동행요구 이런 경우입니다. 왜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며 당연하지요. 구속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앞서 봤던 판례들에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한편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있어서 주민등록법 제26조 1항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치고 주민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없지요.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때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정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 26조 규정에 의한 것 중에서도 법적 성질이 불신검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봤던 탐지견에 의한 마약 탐지 같은 거 이런 것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일정한 조치들은 불신검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직무질문에 대한 내용이고 소지품 검사 그러면 불신 검문을 하면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문제가 되는데 직무질문에 수반해서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 불심자의 옷 또는 휴대폰을 조사하는 것을 소지품 검사라고 하지요. 이에 대해서 3조 3항은 제1항에 규정된 자, 즉 거동 불심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해서 흉기의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흉기 이외의 소지품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이 되느냐 아니냐가 견해 대립이 있고 대체적으로 지배적인 견해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승낙할 때 비로소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에 의한 흉기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흉기 조사를 명목으로 흉기 조사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가방을 열도록 요구하거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뒤지는 등의 행위는 사실상 형사소송법상의 수색에 해당하므로 피질문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현실상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리적 해석으로는 이렇게 477처럼 해석을 해야 소지품 검사가 남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477과 같은 부분들이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문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25분이 잠깐 넘었지만 미안하지만 자동차 검문까지 하겠습니다. 불신 검문과 관련해서 자동차 검문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범죄 예방과 범인의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자동차 검문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문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단속을 위한 교통검문, 그리고 불특정한 일반 범죄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계검문, 이미 특정 범죄가 발생한 때에 범인의 검거와 수사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수배검문이 있습니다. 긴급수배검문은 이미 특정 범죄가 발생한 혐의를 전제로 하는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신검문, 자동차 검문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겠지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특히 긴급수배 검문이 아닌 경우라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는 사실은 불신검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요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나중에 배우는 압수수색, 검증은 다 영장을 요하는 강제 처분이죠. 그래서 불신검문의 방법에 의해서 사실상 수색이나 압수가 행해져서는 안 되고요.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이 477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실과는 그렇게 만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먼저 압수수색을 행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16조에서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영장 없이 일단 긴급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사후에 영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82 부분은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조를 공부할 때 같이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나오는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영토도 넓고 또 자동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어서 저희가 설명한 그런 부분보다는 자동차 예외라는 걸 많이 인정을 해서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하는 것을 다소 너그럽게 관대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리가 그것이 뭐 미국에서 내려진 내려진 판결에 의한 법리라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같은 사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항상 조심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법리를 그렇죠? 외국 법리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모방해야 될 것은 모방해야 되지만 그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이나 수입, 도입 여부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비교법적 연구, 그렇죠? 흔히 독일이나 일본, 미국과 같은 또는 다른 나라들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정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수사의 단서 중에서 불신 검문에